일곱 번째 마지막 프라이드를 가져라. 랜스 암스트롱의 자부심. 미국 텍사스의 다른 어린이들이 띠약배달에 축구를 하거나 지역 수영장에서 수영을 할 때 13살의 어린 랜스 암스트롱은 자전거를 탔다. 훗날 자서전에서 암스트롱은 이렇게 해고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자전거에 오르면 내가 무언가가 되어 있었다. 학교를 파하면 몇십 킬로미터씩 달렸다.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가능성이었기 때문이다. 어린 랜스는 매일 거의 30km씩 자전거를 탔고 머지않아 청소년 철인 3종 경기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그리고 16살에 이르러서부터 연간 $20,000의 상금을 벌어들이면서 가족의 수입에 크게 기여하기 시작했다. 그 다음은 익히 알려진 역사다. 암스트롱은 20일 동안 약 33,500km의 구간을 달리는 현존하는 가장 혹독한 사이클 경기인 투르드 프랑스에서 두 번째로 우승한 미국인이 되었다. 그리고 이 대회에서 암스트롱은 한두 번이 아니라 7번 우승을 했다. 암스트롱이 투르드 프랑스에서 마지막으로 우승한 2005년 그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장거리 사이클리스트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암스트롱은 엄청나게 뛰어난 운동선수에서 멈추지 않았다. 자선가로 변신한 그는 직접 설립한 수백만 달러 규모의 재단 리브스트롱 강하게 살라라는 통해 막대한 액수를 기부했을 뿐만 아니라 암 치료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활동도 펼쳤다. 암스트롱은 모든 면에서 진정한 영웅이었으며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한 경의와 심지어는 숭배의 마음을 표시하는 뜻으로 그의 재단이 암 환자를 위해 제작한 노란색 러브스트롱 팔찌를 착용하기도 했다. 암스트롱이 세계 최강의 사이클리스트가 되기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한 가지 감정적 동기가 특히 두드러진다. 텍사스에서 보낸 가난한 어린 시절 그는 고생스럽게 일하는 어머니와 자신을 버린 친아버지, 걸핏하면 충돌하던 아버지에 매여있던 삶에서 벗어날 출구가 바로 자전거였던 것이다. 이러한 환경은 분명 초인적인 결단력과 의지력이 형성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그러나 자전거가 언젠가는 자신에게 더 나은 삶을 가져다 주리라는 믿음만으로 안장에 앉아 그 길고 지루한 고통의 시간을 견딘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암스트롱이 자전거로 달리는 것은 적어도 어느 정도는 자부심을 느끼고 싶었기 때문일 것이다. 최고가 되었다는 데서 오는 자부심 말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랜스의 이야기는 이대로 끝나지는 않았다. 최고를 향해 나아가던 지점 어디쯤에서 무언가가 변했다. 암스트롱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이클리스트가 되리라는 목표, 즉 그의 객체적 자아가 지난 세월 그토록 공들였던 목표는 버려두고 그가 빠르다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믿어줄지를 신경쓰기 시작했다. 그의 관심사가 최고가 되겠다는 내적 동기에서 주요 대회 우승으로 얻는 영광이라는 일적인 보상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 영광을 지키기 위한 꼼수를 찾아냈다. 있는 힘껏 노력하고 훈련하는 것과는 무관한 노력과는 별개로 우승을 거머쥘 수 있는 그 방법은 혈액 속 산소량을 증폭시키는 호르몬제인 EPO 도핑이었다. 암스트롱은 이 약물을 불법 투여함으로써 자신이 최고임을 애써 입증할 필요도 없이 많은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이것이 속임수의 역설이다. 불법 약물을 쓰고서 경기에 승리하는 운동선수든 남의 탑을 베끼어 쓰는 학생이든 유수의 학술지에 채택되기 위해 데이터를 조작하는 과학자든 속임수를 쓰더라도 어쨌거나 빠져나오기만 한다면 결국 위대한 업적을 성취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성공하는 동시에 실패한다. 대중의 눈에는 이들이 승자다. 세상은 경기에 승리한 선수, A학점을 받은 학생, 획기적인 연구 결과를 내놓은 과학자들에게 찬사를 보낸다. 그러나 애초에 이들로 하여금 성공을 위해 노력하게 했던 동기를 생각해보면 이것은 실패다. 그들은 가장 빠른 사이클리스트가 되고자 했고 실력 있는 학생이 새로운 사실을 발견한 과학자가 되고자 했다. 남을 속이는 건 결국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나 다름없다. 세계 최고의 사이클리스트가 되고자 했던 랜스 암스트롱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기기만 하려는 사람으로 만든 것은 무엇일까? 무엇이 그의 동기에 변화를 가져왔을까? 우리는 이런 일을 자주 본다. 홈런을 칠 때마다 자부심이 솟구쳤던 어느 스타 야구 선수가 홈런을 쳐도 자기 신체에 아무 의미가 없게 만들어 버릴 무언가를, 적어도 순수하게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닌 무언가를 하기로 결심하는 경우 말이다. 또는 중대한 발견과 지식의 진보라는 목표를 향하여 연구에 기나긴 세월을 바쳐온 과학자가 이름을 얻고 세상의 찬사를 듣기 위해서 허구를 창조하기로 결심하는 건 말이다. 무엇이 이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일까? 뻔한 답은 돈과 명예일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다가 아니다. 자신이 추구해오던 이상적인 자신의 모습, 바람직한 객체적 자아보다 물질적 결과물을 우선시해 속임수를 쓰게 만든 어떤 심리적 동기가 있을 것이다. 이 책에서 지금까지 주장해 왔듯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필요 이상으로 열심히 하는 것은 자신에 대해 기분 좋게 느끼고 싶기 때문이다. 자부심을 느끼고 싶은 것이다. 거액의 불로소득이 보장된다거나 심지어 명예나 대단한 성공이 주어진다 해도 이 자부심이라는 목표를 압도하기란 쉽지는 않다. 설사 그런 보상을 추구하더라도 이는 대개 자기 감의 일부를 포기해야 하는 일이므로 결국에 가서는 후회가 따른다. 아무 생각 없이 회사에서 승진의 사다리를 올라가던 29살 시절에 딘 카르나제스, 세일즈맨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를 갈망하던 교회 부르주아 가정의 가장 풀고갱이 그랬던 것처럼 상실감 혹은 지독한 불만족감에 시달리게 된다. 그 어떤 물질적 보상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무언가에 대한 결핍을 느끼는 것이다. 카르나제스와 고갱 모두 자아에게로부터 물리적 보상을 획득하는 삶에서 자신의 이상적 자아를 형성하고 있던 진정한 목표를 추구하는 삶으로 전환했다. 랜스 암스트롱은 이와 역방향으로 움직였다. 그는 자신에 대해 기분 좋게 느끼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지만 더 크고도 헛된 영광을 위해 이를 포기했다. 아마도 암스트롱은 자신이 무언가를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했을 것이다. 여전히 큰 성공을 거두었고 이를 통해 여전히 엄청난 자부심을 느꼈기 때문이다. 예부와 권위, 명성과 같은 일적인 보상도 물론 자부심을 가져다 준다. 하지만 다른 자부심이다. 힘겹게 얻은 승리일지언정 약물의 힘을 빌렸다면 그가 느낀 감정은 진정한 자부심이 아니다. 암스트롱이 느낀 것은 실제는 자아가 아닌 부풀려지고 확대된 자기감이 바탕이 된 오만한 자부심이다. 이거는 나르시시스트들이 뿌리 깊은 내면의 수치심에 굴복하지 않기 위해 붙들고 매달리는 감정이요, 걸핏하면 오만과 자기 방어, 노골적인 공격성으로 표출되는 자부심이다. 암스트롱 역시 속임수를 쓰던 시기에 줄곧 이런 모습을 보였다. 랜스 암스트롱이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은 성인으로서 사회에 첫 발을 딛거나 처음 직장 생활을 시작할 때면 대부분 진정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삶을 살리라는 마음을 다진다. 그들이 열심히 일하고 옳은 일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그런 노력을 통해서 진정한 자부심을 경험하는 것이 기분 좋기 때문이다. 그 결과로 주위 사람들에게 신망을 얻는 것 또한 기분 좋은 일이다. 하지만 그러다 무언가가 변한다. 성공을 경험하기 시작하고 이와 더불어 타인이 보내는 존경과 선망의 짜릿함을 맛보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제 삶의 중심은 그들을 현재의 위치로 데려다준 근면과 노력에서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으로 얻는 자기 만족적 도취로 이동한다.
그들을 세간의 존경을 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던 열심히 살아가는 자세는 망각한다. 그들의 시선은 오로지 결과물, 즉 성취를 이루어가는 과정이 아닌 최종 결과만을 향한다. 그들이 집중하는 것은 일적인 물질적 보상뿐 노력과 열정 그리고 처음에 그 보상을 가져다 주었던 진정한 자아 획득을 향한 욕구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다. 초심이 사라진 자리에 남는 것은 암스트롱이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 말했듯 이기기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모습이다. 자신의 최고임을 세상에 보여줄 수만 있다면 그 모습이 실제이건 허상이건 개념치 않을 것이다. 앞에 방송에서 암스트롱은 자신에게 열광하는 팬들과 언론 사이클계 등과 더불어 승승장구하던 기세에 스스로 매몰되었고 결국에 가서는 자신도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기는 것 말고는 중요한 것이 없어지면서 우승을 차지하기 위해 거짓말과 협박을 일삼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이다. 그는 자전거를 타고 약물을 하고 다른 선수들에게도 약물을 하도록 협박하는 것을 쳇바퀴 돌듯 반복했는데 암스트롱은 이 일련의 과정을 절차라고 표현했다. 그의 표현으로 승리는 알아서 주어지는 것이었으며 요식행위 같은 것이었다. 진정한 자부심에서 오만한 자부심으로 바뀌는 것은 문제가 많을 뿐더러 유해하기까지 한데 이는 비단 다른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속임수를 쓰는 사람 자신에게도 마찬가지다. 오만한 자부심은 그 사람을 이른바 상종하지 못할 사람으로 만들어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의 파탄에 이를 수 있다. 스스로도 불안과 불행하다는 느낌에 시달리며 심한 경우에는 인상 우울증을 겪기도 한다. 암스트롱도 이러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약물 복용과 관련해 거짓말을 한 것만이 아니라 자신에게 반대한다면 누가 되었건 무섭게 공격했다. 소속팀에서 오랜 기간 함께 해온 마사지 치료사로부터 투르드 프랑스에서 우승한 또 한 명의 미국 선수인 그렉 르몽드, 암스트롱에게 가장 소중했던 동료의 지나치리만치 정직한 아내, 팀 동료들까지 긴 세월 그를 지지해주고 또 그를 위해 거짓말에 나서 주었던 사람들까지도 말이다. 오만한 자부심은 암스트롱을 자신도 알아보지 못할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다. 진실이 다 밝혀지고 난 지금 그는 속임수를 쓰면서 승승장구하던 시절보다 자신이 훨씬 더 나은 사람, 그의 표현으로는 더 바르고 더 똑똑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한다. 가짜 승리에 진정한 영광은 있을 수 없으며 오만한 자부심이 주는 전율 끝에 남는 것은 공허함뿐이다. 진화의 과정에서 오만한 자부심은 적응적 행동으로 사회적 지위를 상승시켜 생존과 번식 확률을 높이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정신 건강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론의 여지 없이 부적응적 행동이다. 오만한 자부심은 그 사람의 자기감을 훼손하며 따라서 정신 건강도 해치게 된다. 그럼에도 오만한 자부심은 존재한다. 우리 모두가 살면서 언젠가는 어느 정도는 오만한 자부심을 경험할 수 있다. 진정한 자부심이 가져온 성공의 자연스러운 소산으로 오만한 자부심을 경험하기도 한다. 랜스 암스트롱이 자전거를 처음 타던 시절 그를 움직인 힘은 진정한 자부심이었을 것이다. 분명 사람들에게 자신이 최고임을 증명하고 싶은 욕구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최고의 실력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달리던 시절이 있었을 것이다. 암스트롱의 경우처럼 초반의 성공과 그에 따른 명성을 이끌어낸 힘은 진정한 자부심이었으나 도중에 초심을 잃는 사례는 셀 수 없이 많다. 성공 가도를 달리던 그들은 어느 시점에 전략을 수정한다. 그러고는 목표 그 자체를 달성하기 위해 혹은 자신이 되고 싶었던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살아간다. 거짓된 표정으로 내면의 불안을 감추고 부풀려진 가짜 자아로 살아가는 것이다. 진정한 자부심을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이 양면적인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 자부심은 사람의 본성이다. 우리는 이 감정을 느끼도록 또 비언어적 표현으로 보여주도록 진화했다. 진정한 자부심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이 생각하는 최고가 되는 데 필요한 일을 하도록 이끈다. 뜻한 바를 성취하고 창조하고 혁신하며 도덕적으로 행동하게 만드는 것이다.
오만한 자부심 역시 우리를 이끄는 힘이다. 그러나 이 감정은 우리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 공격적인 행동, 타인을 조종하거나 하는 행동, 남 위에 군림하는 행동을 유발하며 권력과 타인에 대한 영향력을 손에 넣기 위해서 무엇이든 하게 만든다. 두 자부심 모두 우리 중 고유의 특성인 객체적 자아, 다시 말해 우리가 기분 좋게 느끼기 위해서 무엇이든 하게 만드는 자아의 결과물이다. 우리는 자신의 객체적 자아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도록 진화했다. 그렇기에 이 자아가 대단하게 느껴질 기회라면 어떤 경우가 됐건 그냥 지나치기가 어렵다. 그런 대단함이 내면의 불안을 달래주는 까닭에 특히 더 그렇다. 자신에 대해 못마땅하고 불안하게 느껴지면 무슨 수를 써서도 그 느낌을 바꾸려 드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다. 이처럼 어떻게 해서든 자신에 대해 기분 좋게 느끼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성인즉 우리는 자부심의 어두운 면에 굴복할 필요가 없다. 우리에게는 그 오만의 덫에 빠져들 확률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진정한 자부심의 경험을 극대화하도록 감정과 행동을 조절할 능력이 있는 것이다. 예로부터 종교학자들에게 오만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자부심 자체를 금기시하는 것뿐이었다. 그들은 자부심을 벌받아 마땅한 제약으로 간주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자부심의 어두운 일면을 막겠다고 진정한 자부심까지 희생시키는 것은 손해가 막심한 노릇이다. 진정한 자부심은 자기 안에 최고를 이끌어낼 감정이기 때문이다. 진정한 자부심이 없이는 자신이 목표한 바를 성취하겠다는 욕구를 느끼기 어려우며 창조 욕구도 주도적인 자세도 갖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 의욕적인 감정을 가로막는 것이 답이 될 수는 없다. 딘 카르나제스와 폴 고갱이 증명하듯이 삶에서 진정한 자부심을 추구할 방향을 상실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은 공허감뿐이다. 오히려 그 답은 자부심을 경험하는데 매 순간 진정한 자부심과 오만한 자부심의 차이를 깨닫고 그 깨달음을 유지하는 것이다. 진정한 자부심을 추구할 때 다시 말해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또한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끊임없이 되새길 때 오만의 위험성을 유념해야 한다. 우리가 찾던 자부심은 자신이 이룬 성취와 성공을 되돌아볼 때보다는 목표한 바에 도달하는 과정이 가져다주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새길 때 진정한 자아에 충실할 수 있으며 자부심의 어두운 일면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다. 쉽지는 않겠지만 간명하다. 우리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먼저 알아야 한다. 그런 다음에 그 이상적인 자아를 성취하고 또 그 모습을 유지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허상이 아닌 진짜 자신에게 자부심을 느끼기 위해서 말이다. 다 이루었다고 느껴지는 순간에도 멈추어서는 안 된다. 영광에 취하지 말아야 한다. 뛰어넘어야 할 다음 과제를 찾아야 하는 것이다. 진정한 자부심을 지켜나가는 과정에 끝이란 있을 수가 없다. 의미 있는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그 과정이 바로 우리 자신을 스스로가 되고 싶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 모든 노력이 아깝지 않을 보상이 있다. 바로 확고한 자기감, 그 과정에서 형성된 다양한 인간관계 그리고 자신이 속한 사이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